링고의 정원, 나푸름, 비틀스, 옥토퍼스 가든. 1968년 더 비틀스 제작 당시 밴드 내의 불화는 점차 고조되고 있었다. 존 레넌과 폴 맥카트니의 갈등은 눈에 띄게 격렬해졌고, 요코 오노의 등장 이후 조지 해리슨과 존 레넌 사이에도 잡음이 일었다. 그렇게 모두가 날이 선 상황에서 앨범을 녹음하던 중 폴 맥카트니가 링고스타의 드럼 연주를 지적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자존심에 상처 입은 링고스타는 비틀스 탈퇴를 통보하고 이탈리아로 가족여행을 떠난다. 사르데냐의 섬에 도착한 링고스타와 그의 가족은 배우 피터 셀레스의 요트를 빌린다. 배는 바다를 가로지르고 선장은 그와 함께 갑판에 앉아 문어의 습성에 대해 말한다. 문어가 해저에 있는 빛나는 돌이나 버려진 깡통, 빈병을 모아다 제 동굴 앞을 마치 정원처럼 꾸민다는 이야기였다. 링고스타는 훗날 인터뷰에서 당시 자신이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기에 그 이야기가 무척 인상적이었다고 언급한다. 이후 비틀스에 복귀한 링고스타는 조지 해리슨의 도움을 받아 옥토퍼스 가든을 완성하고 노래는 에비로드에 수록되었다. 내가 옥토퍼스 가든과 마주친 건 그로부터 약 40년 후에 개봉한 영화 500일의 썸머에서이다. 주인공 톰은 썸머와의 데이트 중 경악한다. 조금 이상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썸머가 비틀스 중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링고스타라고 했기 때문이다. 존 레넌도 폴 맥카트니도 조지 해리슨도 아닌 링고스타라니. 톰은 링고스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웃는다. 썸머는 말한다. 옥토퍼스 가든은 비틀스 노래 중 최고이며 누구도 링고스타를 좋아하지 않기에 좋아하는 거라고. 톰은 영화 내내 링고스타를 좋아하는 썸머를 놀린다. 사귀는 와중에도 헤어지고 난 후에도 말이다. 영화에서 링고스타는 톰이 이해하지 못하는 썸머의 취향을 상징하나 사실 톰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썸머 자체이기도 하다. 나는 영화를 보고 난 후에도 링고의 음악을 찾아 듣지 않았다. 영화의 주인공은 톰이었고 이 영화는 톰이 썸머와의 미숙한 연애에 완전히 실패한 뒤 운명의 상대인 어텀과 만나게 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그때만 해도 영화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그들의 연애 실패의 책임이 둘 중 누구에게 있냐는 것이었다. 사랑을 믿지 않는 썸머? 아니면 썸머를 운명이라 여겼던 톰? 둘의 관계가 누구의 책임이었든 내가 링고의 음악과 다시 한번 만나게 된 것은 몇 년 뒤 연인과 함께 있던 쿠바 여행에서였다. 지금이야 인터넷 카드를 흔히 구할 수 있다고 하나 내가 방문했던 시기의 쿠바는 인터넷이 무척 귀했다. 미국과 쿠바 간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전이었고 쿠바의 인터넷 보급률은 2013년까지 3.4%에 불과해서 와이파이는 시내의 몇몇 관광 호텔 로비에서나 가끔 잡히는 정도였다. 자유롭게 연락할 수 없다는 건 위험한 상황이 벌어져도 도움을 청할 수 없다는 걸 의미했지만 나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내 옆에는 비가 있었고 여행할 지역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건 닥쳐올 위험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뜻했다. 당시 내가 쿠바에 대해 아는 거라곤 부에나 비스타 소셜클럽과 피델 카스트로, 사회주의와 해밍웨이, 그리고 론리 플래닛에서 설명하는 2011년의 쿠바 정도였다. 실패한 체제와 재즈의 조합은 여행자들에게 두렵기보다 기묘한 매력처럼 비쳤다. 토론토의 부유한 캐나다인들은 추운 겨울이 되면 쿠바의 리조트를 겨울 별장처럼 활용했고 실제로 우리가 머물렀던 바라데로의 한 리조트는 프라이빗 비치와 선베드, 현지인보다 많은 수의 백인 관광객들로 가득했다.
생각해보면 여행 중 비와 나의 사이가 가장 좋았던 곳 또한 그 리조트였다. 우리는 수영을 하고 낮잠을 잤으며 칵테일을 마시고 산책을 했다. 갈등 없이 안전한 공간에서 우리는 곧 지루해졌고 그곳에서의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한 달간의 자유여행을 손꼽아 기다렸다. 새로움으로 가득할 그곳에서 인터넷의 부재로 당분간 업데이트되지 않을 나의 가난한 플레이리스트는 분명 걱정거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할 이야기는 그 문제의 플레이리스트와도 연관된다. 쿠바의 광장과 식당, 재즈클럽을 선회하는 낯선 음악들과 달리 내 플레이리스트에는 오로지 비틀스만이 있었다. 러버 소울에서 리볼버, 더 비틀스와 에비로드로 이어지는 황금기의 비틀스 음악은 분명 버릴 부분이 없다. 문제는 비틀스도 있었던 게 아니라 비틀스뿐이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비틀스가 본격적으로 비와 나 사이에 끼어들기 시작한 건 우리가 낯선 도시에 지쳐가면서부터였다. 사람들은 길을 묻는데도 대가를 요구했고 사기꾼들은 정말이지 도처에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길에서 누군가 다가오기라도 하면 더럭 겁부터 날 지경이었다. 기본적인 친절에도 값을 매길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배려를 아꼈다. 나는 귀에 이어폰을 꽂았고 비는 그런 나를 방치했다. 우리는 침묵하는 방법으로 싸웠는데 그건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고 뾰족한 말을 하는 것보다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여행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서로의 단점을 들췄다. 가령 나의 급한 성격이나 비의 우유부단함 같은 것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고 드러나더라도 쉽게 무시할 수 있었던 단점들이 마치 커다란 흠결이라도 되는 양 존재감을 내비쳤다.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할 때마다 비틀스의 음악을 들었고 이별에 대해 생각했다. Something과 Here Comes the Sun이 차례로 흘러나왔다. 프랭크 시나트라는 Something이 지난 50년 사이 최고의 사랑 노래라며 극찬했다는데 나는 어쩐지 조지 해리슨의 모르겠어요 라는 외침만이 귀에 박혀왔다. 마음은 제멋대로 부풀어 올랐다. 그 안에서 이별은 이제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처럼 보였다. 나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쪽을 택했고 그건 비도 마찬가지였다. 음악은 지치지도 않고 흘러갔다. 트리니다드에 도착하고 우리는 하루에 3번 바다에 잠수하며 시간을 보냈다. 바닷속은 소리 없이 먹먹했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움직였다. 붉고 하얀 산호와 끊임없이 헤엄치는 바다 물고기들. 오래전에 침몰한 거대한 함성과 해저의 절벽은 푸르게 차가운 바닷속에서 무섭게 아름다웠다. 그 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익숙해질수록 바깥에서보다 외로움을 탔다. 주변은 셀 틈 없이 가득 차 있었지만 텅 비어 있는 것과 다름없었다. 나는 경이로운 광경을 혼자 보는 기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 모든 아름다움을 비와 함께 경험하기 위해 그곳에 갔지만 우리는 어쩐지 여행 전보다도 멀어져 있었다. 비를 바라보았다. 비가 내 쪽을 보자 나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다. 아침마다 선크림을 발라도 피부색은 점차 어두워졌다. 어김없이 3번의 잠수 이후 우리는 무트로 돌아왔다. 간이 샤워실에서 간단히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다이빙 숍에 속해 있는 리조트 해변에 따라 비와 함께 걸었다. 선베드에 누워 칵테일이나 버거 따위를 먹고 긴 낮잠을 자는 관광객들이 보였다. 그건 수주 전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다. 트리니다드에서 우리는 리조트 밖 숙소에 묵었다.
택시가 올 때까지 주차장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모래가 묻은 다리를 손으로 털었다. 젖은 모래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해변과 가깝게 설치된 흔들 의자에 앉았다. 비는 택시가 올 방향을 보고 섰다. 나는 비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이제는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몰랐다. 흔들 의자에 앉아 오른쪽을 바라보면 바다가 보였다. 태양은 어느새 바닷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햇볕이 더는 따갑지 않았다. 따끈따끈해진 몸은 이제 거의 말라 모래를 털어내기 좋았다. 모래에서 바삭한 냄새가 났다. 머리카락은 여전히 축축했지만 차갑기보다 미지근했다. 나는 몸을 등받이에 기대고 습관처럼 음악을 들었다. 플레이리스트에는 여전히 비틀스 노래뿐이었다. 그러니까 그때 옥토퍼스 가든이 나온 것은 우연이라기보다 정해진 순서 같은 거였다. 비는 맞은편에서 잠시 머뭇거리다 내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우리는 이어폰을 한쪽씩 나눠 끼고 함께 음악을 들었다. 살과 살이 맞닿았다. 비의 팔은 여전히 휘었으나 군데군데 붉게 익어 있었다. 오지 않는 택시를 기다리며 나는 그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알았다. 금방이라도 끝이 날 것만 같은 순간에 비가 링고스타의 노래를 따라 불렀다. 몇 번이나 반복해 듣던 플레이리스트였지만 이상하게도 옥토퍼스 가든을 제대로 들어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곧 링고의 노래가 그 시간 안의 우리와 아주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 폭풍이 부는 바깥과 상관없이 고요하고 따뜻한 바닷속 문어의 정원을 떠올린다. 맨들맨들한 조약돌과 햇빛이 스민 유리 조각을, 바다를 베고 누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사람들을 상상한다. 그들은 아무도 우리를 찾을 수 없다고, 그러니 우리는 모두 이곳에서 행복하고 안전할 거라고 믿는다. 그때의 순간이 아주 오래도록 기억에 남으리라 여겼다. 어쩌면 조금 왜곡된 형태로 보다 좋게 혹은 그에 비하지는 못하게 말이다. 그건 사실이었다. 눈이 마주치고 우리는 곧 웃어버렸다. 아마 노래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로부터 2주 후 비와 나는 집으로 돌아왔고 우리는 반년 뒤에 헤어졌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조금 이상한 기분이다. 기억의 가장자리는 부스러지고 가장 나빴던 시간과 좋았던 시간만이 채로 걸러진 듯 선명하게 남아있다. 비와 나는 5일간 그 해변을 찾았지만 함께 아름다웠던 순간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1969년 9월 20일 존 레넌은 멤버들에게 팀을 떠날 것을 밝힌다. 그로부터 6일 뒤 에비로드가 공개되고 비틀스는 잠정적인 해체 수순을 밟는다. 다시 링고의 노래를 들으며 뒤늦게 그의 정원에 대해 생각한다. 그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바다 밑 공간을 상상하며 함께 안전하길 원했다. 나는 긴 시간 동안 비와 나의 이별이 그 여행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여겼다. 내가 이별에 대해 떠올리는 사이 어쩌면 비 또한 그랬으리라 믿으면서 말이다. 그러나 이제와 생각해보면 여행은 상관없었는지 모른다. 여행이 끝나면 비와 나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야 했다. 우리의 생활과 미래는 각자 다른 곳을 향해 있었고 비와 나는 그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희망만을 말하는 가사는 어쩐지 현실성이 없다고 여겼다. 함께 행복하고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그런 이야기 말이다. 하지만 그런 꿈들을 진짜라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소망하는 이의 마음은 다를 것이다.
고통과 슬픔, 갈등과 외로움에서 도망친 사람이 그 도피처 안에서도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떠올리게 한다. 비와 나는 단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지 못한 것뿐이었다. 그렇게 썸머가 가고 어텀이 찾아온다.